9월 10일 김요일. 비가 내리다가 개었다. 조반 후에 가마를 타고 먼저 출발하면서 국서를 받들고 금선에 올라서 풍악을 치며 갔다. 새 사신과 새 당상관, 역관, 상통사 등이 탄 모든 배가 이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강은 낭화강의 상류였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정강이라 한다. 푸른 옷을 입고 뱃줄을 당기는 사람이 배마다 70명씩인데 양쪽 언덕에 서서 배가 북쪽 언덕에 가까우면 북쪽에 있는 사람이 당기고 남쪽 언덕에 가까우면 남쪽에 있는 사람이 당겼다. 각각 한 사람이 칼을 차고 깃발을 들고서 그 사람들을 감독하였다. 하구에 정박한 우리 배는 사람을 두어서 지킴으로 선장 이하 뱃사공과 격졸 109명이 따라가지 못하고 강 건너편에서 하직을 하였는데 가는 사람, 머무는 사람이 서로 섭섭하여 각각 몸조심하라고 말하였다. 두 대교를 지나 어성 서북으로 나와서 대판을 돌아 바라보니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이 뒤로부터는 강 언덕이 평탄하면서 넓고 인가가 드물고 좌우에 구경하는 사람이 혹 많기도 하고 혹 드물기도 하였다. 먼 산이 아득하고 끊어진 언덕이 강에 다다랐는데 귤 수풀과 총죽이 정연하고 빽빽이 들어차서 줄을 이루었고 혹 정하고 깨끗한 초가집이 있었는데 보기에 도관이나 정사와 같아서 조금도 연화의 기운이 없었다. 저물녘에 평방관 아래에 이르러서 배를 멈추고 밥을 먹었다. 평방관은 관백이 설치한 다옥인데 지키는 관원인 곡출우수아위가 숙공을 설치하고 대접하였다. 새 사신은 배에서 내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또한 배 안에서 잤다. 밤이 되자 비갠 뒤에 달이 포구에 가득하였다. 돛대를 두드리면서 가는데 강 하늘 맑고 푸른 속에서 뱃노래가 서로 화답하니 하늘의 기상과 땅의 명승이 이번 걸음에 있어 제일 되는 기이한 것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때에 피곤하고 괴로워서 흥취가 없었고 시 짓고 글 쓰는 것도 또한 대판에서 청하는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글 빚이 관청문서가 밀린 것 같으므로 좋은 글 한편으로 강산에 보답할 수 없음이 유감이었다. 밤중이 되자 잠들었다. 이날 물길로 구십리를 왔다. 9월 11일 경진일. 날이 갰다. 새벽에 일어나니 배가 이미 언덕에 닿았고 언덕 위에는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다. 곧 육지에 내려서 관으로 갔다. 여기는 산성주인데 강에 다다라 성을 쌓아서 정성이라 하고 수차 2대를 설치하여 물을 끌어올려 성중에 물을 댄다고 했다. 호는 너비가 2발쯤 되었고 호를 따라 돌을 쌓았고
그 위에다 판첩을 설치하였는데 분백이 매우 화려하였고 기와로 덮고 기와 사이에 구멍을 만들어 대포가 통하게 하였으니 일본의 성 제도가 이와 같았다. 사관은 성 밖에 있었는데 지키는 관원인 평송 화천수가 봉행을 보내어 접대하였다. 밥 먹은 뒤에 출발하였는데 하인과 말이 곧 준비되지 못하였다. 새 사신 행차에 여러 사람이 탄 말 외에는 의복상자와 행장을 모두 운반할 수 없었다. 사신이 그 연유를 힐책하니 외인이 죄가 본주에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독촉하자 군색한 기색이 많았다. 그로 인하여 출발을 중지하려 하니 대마도 봉행들이 황급하여 애걸하기를 지금 만약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들 목숨이 위험합니다. 청하건대 먼저 출발하시면 저희들이 삼가 마땅히 남아 있다가 여러 말을 독촉하여 행장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이와 같이 힐책하는 동안에 해는 벌써 서쪽으로 기울었다. 대개 사신 행차가 드는 곳에 사람이 탈 말, 짐을 실을 말을 숫자대로 준비하여 기다리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인데 대마도 외인들이 중간에 들어 속임으로 당일 새벽에 그 말들을 가지고 먼저 저희들의 행장을 운반하였기 때문에 말을 빌린 자들이 속은 줄 알고 다시 오지 않은 것이다. 이 지경이 되면 봉행 이하는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실정이 드러나자 둔사로 말하면서 두려워한 것이다. 사신이 이 문제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였지만 이미 어찌할 수 없어 드디어 출발하였다. 역관이 전례를 들어 말하기를 오늘은 마땅히 왜 환경서 자게 될 것이니 사신 이하는 마땅히 홍단령을 입어야 합니다. 하였다. 나는 종자 이 진호를 남겨두어 뒤에 있는 행장을 정리하게 하고 홀로 동자와 종 하나씩을 데리고 출발하였는데 견 열을 탄 대판 외인이 4사람이요 칼을 차고 따르는 대마도 외인이 2사람이었다. 관으로부터 동으로 대총산을 지났는데 산 위에는 외황의 무덤이 많다고 했다. 또 10여리쯤 가서 바라보니 분칠한 담이 어른어른하였는데 이것이 복견성이었다. 성은 곧 수길이 도파던 곳이어서 별궁과 별장과 시가지의 번성함이 외놈이 있을 때보다 덜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멀어서 눈으로 볼 수 없었다. 외인이 말하기를 정강 언덕에 진주도라고 칭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임진년 전쟁에 외인들이 진주 사람을 포로로 잡아와서 살게 한 곳으로 지금도 그 한 마을에는 다른 인종이 없다. 하였다. 당시를 생각하니 털끝이 쭈삣하였다. 여기서부터는 마을 집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는데 혹은 기와집, 혹은 초아집, 혹은 나무 껍질로 덮고 혹은 나무 조각으로 덮기도 한 것이 연결되어 끊기지 않았다. 나무는
귤과 밀감이 많고 좌우의 들판에는 오곡을 갖추어 심었다. 땅이 비옥한 데다 농사에 주력하기 때문에 가을이 풍성하였지만 아직 추수를 하기 전이어서 벼가 들어차 있었고 색깔은 모두 희었다. 목화가 가장 아름다워 구름처럼 화사했다. 벼를 베는 사람들이 각기 논 가운데에다 큰 장대를 쌍으로 그 사이에 한 발 남짓하게 세웠는데 장대 하나를 그 위에다 가로지르고 벼를 묶어 두 갈래로 매어 빗긴 장대에다 거꾸로 달아 그 이삭이 아래로 드리워지게 하여 쪼여서 말렸다. 목화를 따는 사람은 목화를 대바구니에 담아서 나누어 싣고 돌아갔다. 나는 남녀에 앉아서 농사짓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 감개하여 마 소유의 말이 생각났다. 외경 20리를 채 못 가서 해가 이미 저물었는데 길 좌우에 큰 장대를 세우고 장대마다 동이만한 큰 등을 달고 그 속에다 촛불을 켠 것이 밝고 빛났다. 이와 같은 것이 5걸음의 한 쌍씩이니 밤이 낮과 같았다. 이때 사신의 행차는 실상사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느라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내가 데리고 온 동자와 종이 뒤에 있었는데 내가 탄 말과 조금 사이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혼자서 6, 7명의 외인과 함께 거리 한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구경 나온 사람들이 입고 있는 비단 옷이 대판에 비하여 몇 갑절 더 눈이 부셨다. 길 왼편에 날아갈 듯한 2층 누각이 있었는데 이름을 동사라고 하였다. 나는 그것을 궁궐인가 의심하였다. 동사를 지나자 금문이 찬란한 충루와 보각은 또 이루다 기록할 수 없었다. 정신이 피로하고 눈이 뜨거워 몇 시간을 지나왔는지 스스로 알 수 없었다. 달빛과 등불빛이 위아래로 끝이 없었는데 밤에 수십 리를 행하여 10,000가지 기이한 구경을 하였으니 모두 세상에서 일찍이 보던 것이 아니요 황홀하기가 기화요초 속에서 백금으로 된 복례산 신선의 궁궐을 보는 듯 하였다. 나도 이미 외인의 말을 익히 들어서 때로 아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주 외인을 불러서 차를 청하여 마시고 담배를 태우면서 길 이수를 물으매 외인들이 매우 흥미를 갖고 대답하였다. 가게에서 차를 파는 여인들은 옥 같은 얼굴에 까마귀 같은 귀 밑을 하였고 신선로를 안고 앉아 차를 다려놓고 기다리는 모습이 완연히 그림 속의 사람과 같았다. 때때로 거리에서 문득 쨍쨍하는 쇳소리가 들리기에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고 놀래어 물으니 외인이 말하기를 밤이 깊으면 거리에 술라도는 자가 쇠 막대기를 가지고 땅을 쳐서 야경을 합니다. 하였다. 나는 앞뒤로 우리나라 사람이라곤 볼 수 없는데 왜소한 몸 하나로 밤에 외성 가운데 들어와서 뾰족뾰족한 칼날을 예사로 보면서
두려움도 없고 의심도 없었으니 이것은 우리 왕령을 믿은 탓이었다. 거리에서는 여러 외인들이 서서 떠들었다. 가마를 메고 온 자가 마루 밑에 멈추기에 써붙인 것을 보니 학사관이라 하였다. 관은 크고 널찍했으며 장막과 기구가 또한 잘 구비되어 있었다. 동자 김세만이 도착하여서 행장이 뒤에 떨어진 것을 걱정하였다. 조금 있다가 사신의 행차가 관에 이르렀다. 관의 이름은 본능사였는데 굉장하고 화려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 세 사신이 함께 앉으니 대마수와 담장로, 창장로가 모두 들어와서 배웠고 경륜 원충주가 또 이르렀는데 공복을 입고 일강모를 쓰고 손에는 아선을 잡고 있었다. 사신과 더불어 서로 읍하고 차례대로 앉아서 대마수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하니 대마수가 엎드려서 명을 들었고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으며 무릎으로 기는 등 채모가 매우 엄격하였다. 충주는 살결이 희고 용모가 의젓하였고 거동이 조용하며 정숙하였다. 골격이 빼어난 것이 귀인의 기상이 있었다. 나이는 25세였는데 환경의 윤이 되어 있었다. 신농주의 산정성에 거처하는데 식봉이 58,000석이었고 관계는 강호의 집정과 같았다. 관반인 본다하 총수와 등원 강명이 지대하는 봉행 두 사람과 함께 들어와 뵙고 관백의 명으로 대청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음식은 대판에서 차린 것과 같았다. 강명은 근강주의 선소송에 거주하는데 식봉은 7만석이다. 두 봉행은 다 강호의 근신으로서 관계가 매우 높았다. 대개 사신의 행차가 올 때 공급이 관백의 별장에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대관을 보내어 접대하고 경유하는 다른 주부에서는 본관이 그 공급을 살핀다. 천왕의 궁은 사관의 서남쪽에 있다 하는데 외인이 모두 숨기고는 물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궁궐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여 천자가 이 궁에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날 40리를 행하였다. 외경은 땅이 산성주에 속하였는데 북쪽에 있는 애탕산은 웅장하고 높고 빼어났는데 이것이 외경의 진산이다. 그런데 신라 사람 일라란 자가 여기에서 죽었는데 신령이 있으므로 산 위에 사당을 세웠다 한다. 외국이 본시 대화의 도읍을 정하여 나라 이름을 대화라 하였으므로 지금도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화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를 한이라 하므로 무릇 모든 문자에 두 나라를 칭할 적에는 반드시 화한이라 한다. 세속에서 전하기를 양무제가 야마대라고 이름을 고쳤다 하나
이것은 음역이 잘못 전한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박다를 폐가대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한번 웃을 일이다. 뒤에 대화로부터 축전주에 옮기고 다시 산성주로 옮겼다 한다. 산성주의 땅은 비옥한 들에 오곡, 뽕나무, 삼이 잘 되고 백성이 누에치기에 힘써서 음식 의복이 풍족하였다. 동에는 험한 영이 막히고 서에는 양관이 경고하여 사방 모든 군과의 도로의 이수가 같아서 생선, 소금, 제목 등의 물자를 파는 장사꾼들이 모여드는 것은 주나라에 나급이 있는 것과 같았다. 대화는 지금 기내가 되어 조세의 수입은 다 황궁에 바친다. 경을 화경이라 하니 이는 그 도읍지가 역시 옛날의 대화인 때문이다. 옛적에는 천황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여 삼공, 육관을 두어서 백관을 다스리고 대장군을 두어서 군정을 통리하였었는데 중세 이후에는 대장군이 스스로 관백이 되어 나라의 권력을 잡았다. 그 후 소위 천황은 자기 궁궐 안에서 송장처럼 살고 호령이 궁성 밖에 나가지 못하였다. 다만 연호, 역서를 국중에 행하고 은화에 보자를 넣어주고 10분의 1의 세를 받고 작첩에 황장을 쓰고 사은하는 예를 받고 있고 또 기내의 백리의 땅을 탕목읍으로 받고 있다. 보름이 되기 전에 단정히 앉아 향을 태우고 보름 뒤에는 연회하고 오락한다. 출입함에는 금, 은으로 아로새긴 수레가 있고 집에는 비단 옷과 좋은 음식이 있다. 장자 이외의 모든 아들은 다 중이 되어 칭호를 법친왕이라 하고 딸 자식도 또한 비구니가 되게 하여 부마 공주의 명칭이 없고 측근의 여러 귀한 신하로 문학을 맡은 자는 반드시 법인, 법안이라 칭한다. 대개 그 임금과 신하는 마치 문수와 나한이 제석궁 동산에 버려 앉은 것과 같다. 상고에 신인이 비녀 하나, 옥새 하나, 거울 하나를 가지고 일향주에 내려와서 스스로 천황이 되었다 한다. 신무천황이라는 자는 주나라 유왕과 동시이며 신무로부터 7대인 효령천황 때에 이르러 진시황이 서부를 시켜 바다에 들어가 불사약을 캐오게 하였는데 서불은 외국에 와서 기주에 살았고 그 아들 복이 나이 180세에 죽어서 웅야산의 수신이 되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왜 황이 중국에 글을 보내면서 해 뜨는 곳 천자는 해 지는 곳 천자에게 글을 올립니다 하였다 하는데 성명은 전하는 바 없다. 당나라 함형 초년에 외인이 외라는 명칭을 싫어하여 나라 이름을 일본이라 고쳤으니 일본이란 명칭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명나라 때에 이르러 태조가 조지를 보내어
그를 주어 그들의 왕에게 타이르니 왕이 그를 올려 신이라 칭하였고, 또 성저가 조고임을 보내어 왕에게 관백을 주고 10년 만에 한 번씩 조공하게 하였고, 또 도오사 유사기를 보내어 왕에게 인장을 주어 일본 왕으로 봉하고 조서를 내려 그 나라의 진산인 진국산을 수완진국산이라고 글을 만들어 돌에 새기게 하였다 한다. 그러나 명나라 전후의 조칙 및 조공을 바치면서 올린 일본의 글은 실로 외황이 친히 명령을 받고 공언한 것이 아니라 모두 그 신하로 하여금 가짜로 칭호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한 것이요. 천황이 제 나라에 천황 노릇하고 제 정삭을 시행한 것은 만세에 바꾸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외황의 성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혹은 왕씨라고 하고 혹은 원씨라고 하는 것이다. 그가 임금 노릇하는 법이란 다만 향을 태우며 하늘에 예배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이라 자칭하여 태고의 천황씨에 비하고 처음부터 성은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선동 천황의 셋째 아들은 이름이 경인인데 기축년에 사위하였으며 나이 지금 26세다. 연호를 형보라 하여 지금 4년이 되었다. 석가모니가 이름만 있고 성이 없는 것과 같다. 9월 12일 신사일 맑음. 사신이 하인과 말이 일정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경윤에게 글을 보내어 대마도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자 하니 봉행의 무리가 매우 겁을 내어 가기를 청하므로 드디어 출발하였다. 거리에는 남녀들이 길에 총총 서서 화려하고 어여쁜 것이 어제와 같았다. 12월이쯤 가니 갈수록 더욱 신기하였다. 삼승교를 지나는데 다리의 길이는 100여 보였고 높이는 10장쯤 되었으며 좌우에는 난간이 있었고 구리와 쇠를 씌운 난간의 기둥은 모두 웅장하였다. 또 십리쯤에 작은 다리를 건너가니 길 좌우의 인가들은 모두 술집이었다. 지역이 두매에 가까워 촌락이 혹 드물기도 하였는데 주민들이 각각 술, 떡, 차, 군, 토란 등을 길가에 버려놓고 길 가는 사람을 기다려서 돈벌이를 하였다. 술상 앞에 앉은 여인은 반드시 분을 바르고 고운 옷을 입었으며 소반과 그릇들이 또한 깨끗하고 새 것이었다. 외인의 풍속에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먹지 않고 주인의 얼굴이 누추해도 먹지 않으므로 모든 주점에는 아름다운 계집이 많은 것이다. 신시에 대진에 당도하니 거리와 인민이 또한 번성하였다. 여기는 근강주의 땅이다. 사신행차는 본장사의 관을 정하였는데 나에게는 따로 고요하고 깨끗한 집에 머물게 하였다. 지대관 청산 임번수가 중 하나를 보내어 편지를 전하였는데
공무가 번다 하여 곧 만나지 못한다 하여 뜻이 매우 간절하였다. 중의 이름은 정간인데 조금 그를 알아서 선어를 하였다. 그의 뜻을 살피건대 내가 쓴 글씨를 얻어가서 주관에게 생색을 내려 하므로 내가 두 절구를 써서 주었다. 정사가 학지를 나름으로 가기를 정제하고 그대로 유숙하였다. 어두울 때 진호가 정성에서 행장을 수습하여 가지고 쫓아와서 두 낮 하룻밤 동안에 방황하고 답답하였던 정상을 갖추어 말하니 인정에 기뻐서 위로하였다. 이날 30리를 행하였다. 9월 13일 임모일. 가는 비가 왔다. 가마 속에 박산의 시권을 두고 발 밖에 가을비 소리를 들으니 잠깐 맑은 흥취가 있었다. 6, 7리쯤 가자 외인이 여기가 비파호라고 하므로 발을 걷고 바라보니 시원하고 넓어서 가히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먼 산이 물을 안아서 굽이굽이 폭우를 이루었다. 원근의 어선들이 누런 갈대 푸른 대 사이에 출몰하였다. 저녁 노을과 외로운 따오기가 물결과 함께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둘레가 400리인데 중국의 동종호와 비교할 만하였다. 나는 악양루에서 보는 것이 이곳과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알지 못하였다. 본시는 형상이 비파와 같으므로 이름을 비파호라고 하였으며 또 땅이 근강주에 속하였으므로 일명 근호라고 한다. 호숫가에 분벽으로 된 성문루가 솟아나와 있었는데 이름을 선소성이라 한다. 이것은 전일에 관반이던 등원 강명이 거처하고 있는 성이다. 나는 개연히 어떤 오랑캐가 이 좋은 강산을 맡았는가 하고는 탄식하면서 갔다. 초진과 세다 두 다리를 지나 수산에 당도하니 수산도 또한 근강주의 땅이었다. 판창 근강수 원중치가 지대관으로 왔다. 중치는 나이 17세에 용모와 자태가 아름답기가 여인과 같았다. 조우성에 거처하고 식봉이 5만석이라 하였다. 사관은 독림원이라 하는 곳이었는데 병풍 장막이 또한 화려하였다. 이날 50리를 행하였다. 9월 14일 개미일. 날이 갰다.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점심때 8번 산에 당도하여 전수사에 들었다. 절은 규모가 매우 넓고 컸으며 앞에 있는 방지에 궤석과 좋은 화초를 갖추었는데 진달래와 철쭉꽃이 사이사이에 붉게 피어 있었다. 늦은 가을에 이 꽃을 보는 것도 또한 기이한 일이었다. 땅은 근강주에 속하였고 지대관 등원 가구는 수구성에 거처하는데 식봉이 1만석이었다. 밥 먹은 뒤에 곧 출발하여 안토령을 지나서 저물녘에
좌화성에 도착하였는데 사관은 종안사였다. 절 뒤에 언근산이 있어서 좌화를 일명 언근성이라 하였고 또 택산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성은 풍성하여 가옥과 인민, 점포의 물건, 놀이와 구경의 사치함이 매우 성하였다. 산에 의지하여 성을 쌓았는데 지첩이 높아서 숲 밖에까지 솟아나 있다. 물을 끌어들여 참호를 만들었는데 깊고 넓어 넘어갈 수가 없었다. 참호 위쪽에 있는 거리의 집들이 기이하고 곱기가 그림 속의 경치와 같았다. 사관에는 병풍 장막이 가장 빛나고 고왔고 세숫대야는 황금으로 도색을 하였으며 밥 먹는 젓가락은 흰 은으로 장식하였고 중관, 하관에게도 다 숫공이 있었다. 나의 숙소도 또한 선명하고 깨끗하였다. 밤에 여러 문사들과 함께 시를 지어주고 화답하였다. 이름은 소영이요 호는 인계라 하는 중이 스스로 말하기를 언근산 용담사에 살고 있는데 시가지와의 거리는 소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이며 법통은 임제 종파에 38대요. 나이는 37세요. 법납은 22년입니다. 하였다. 나와 필담을 하는데 꽤나 재주있고 민첩하였으며 시도 또한 느낀 바를 그려낼 줄 알았다. 북미 출륜이란 자가 의관의 아들로서 지은 시가 매우 많았는데 좌하의 별명이 금귀이므로 금귀성이 큰 강 머리를 꼈네 라는 글귀가 있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번 걸음에 이미 금강주 백여리를 밟았는데 강산의 아름다움을 보니 간 곳마다 그림 같아서 실로 다른 땅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맑은 이름이 있는 특출한 선비가 이 강산의 정기를 타고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과연 공의 말과 같습니다. 자고로 문인과 시 지을 줄 아는 중이 많이 근강에서 나왔습니다. 하였다. 시를 주고받다가 밤이 깊어지자 내가 피로하다고 핑계하니 여러 사람이 차례로 일어나면서 모두 다시 만나자는 기약을 하였다. 대개 좌화는 근강주의 한 도회지로서 지세가 영기 있고 상쾌하였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며 놀이하는 귀인, 기생과 상업이 번성함을 곁들여서 대판과 비슷하였다. 정이 소부두 원유직이 이 성을 주관하고 식봉이 30망석인데 원임 세신으로서 강호에 있으면서 봉행을 시켜 접대케 한 것이다. 이날 120리를 행하였다. 9월 15일 갑신일 날이 겠다. 밝기 전에 일어나 망골리에 참석하였다. 해가 뜨자 출발하여 절통, 납침 두 고개를 넘었는데 고갯길이 잠옷 험하였다. 수십 리를 가자
봉행들이 사신에게 찻집에서 잠깐 쉬기를 청하였다. 외국의 풍속에 귀인과 부잣집은 반드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짓거나 혹은 연못 동산 별장을 짓고 병풍 장막 술 마시고 차 마시는 도구를 만들어 왕래하는 사람의 휴게에 제공하는데, 이 찻집도 역시 근강수가 지은 것으로서 새롭고 깨끗하여 티끌 한 점도 없었다. 부면에는 돌샘을 끌어들여 방지를 만들었는데 힘차게 뛰노는 고기들이 비늘을 헤아릴 정도였다. 한참 동안 배회하다가 스스로 탄식하기를, 인생이 이런 한 구역의 땅을 얻는다면 늙어 죽도록 홍진을 밟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네 이북도 산수가 좋은데 어찌 내가 살 투억한 집을 용납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금수역에서 점심을 먹고 이경에 대원에 당도하니 등불이 수십리에 찬란하기가 외경과 같았고 인구가 번성하기는 좌화와 같았다. 사관은 화리먼이었는데 내가 거처하는 곳도 또한 통창하였다. 춘포의 아들 춘죽, 춘윤, 도선, 춘울, 춘달 등 6부자가 함께 와서 시를 지었다. 그들의 집은 대원에 있는데 모두 글을 읽어 의수를 업으로 하였다. 또 다른 서생들이 자리에 가득 찼다가 한밤중이 넘어서 헤어졌다. 금수에서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민홍주의 땅이다. 태수, 호전, 채녀 정시정은 식봉이 10만석이라 한다. 이날 100리를 행하였다. 9월 16일 을유일. 날이 갰다. 일찍이 출발하여 새 대교를 지났다. 첫째는 은고요, 둘째는 개천이요, 셋째는 기천이니 모두 물 위에 배를 가로놓고 큰 줄과 철쇠를 가지고 좌우로 얽어맸고 그 위에 판자를 깔고 양쪽 머리에는 각각 아름드리 나무를 세워서 맸다. 이와 같은 것이 셋이었는데 기천이 가장 커서 300척을 연결하여 길이가 1000여 보이니 공력과 비용을 상상할 만하다. 두 언덕에 관광하는 남녀는 낭화강과 같았는데 가마를 타고 발을 들이우고 온 자는 귀족들의 부녀라 한다. 우기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우기는 주고라 하기도 한다. 사관은 전창사였다. 다시 20리쯤 가서 도엽천을 지났는데 거기에는 미장수의 찻집이 있었다. 또 거리를 뚫고 수십리를 지나가는데 인가가 빽빽하여 빈틈이 없었다. 황혼의 명호옥에 도착하였다. 주고로부터 여기까지 미장주인데 그 크고 화려하고 풍부하기가 잠옷 대판과 비슷하였다. 누각 앞 언덕 위에 푸른 장막 채색 주렴에 붉은 실로 만든 복미에다가 진주로 얽은 집이 있는데 그것은 귀인의 첩들의 집이었다.
십자가에 황금옥과 백화점에 만들어 놓은 가지가지 기이한 구경거리를 바라보니 눈이 부셨다. 태수 중납언 원계우는 식봉이 61만 9천석이다. 일본에는 세 종실이 있는데 이들이 최고의 귀족이다. 이는 관백의 근친으로서 모두 웅부를 차지하여 재산이 공실에 견줄 만하였다. 관백이 후사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새 종실에서 장남을 택하여 계승시키는데 계우는 곧 삼종실 중에 한 사람이다. 대관을 보내어 접대하였는데 공급이 매우 풍성하여 중관, 하관의 숙소에도 또한 이불과 요를 갖추었다. 사관은 성고원인데 내가 거처하는 곳은 걸각이 높고 깊어서 큰 거리를 내려가 볼 수가 있었다. 여기에 이르자 시를 청하는 여러 외인이 담장처럼 둘러서 있었다. 그 중에 목실무는 호가 난고요, 조무녀는 호를 현주라 하였는데 두 사람은 본주의 기실로서 중국말을 해득하여 능히 중국말로서 시를 읊었고 시도 간간히 볼만하였다. 나와 서로 친절히 대하여 시를 주고 화답하기를 몇 편이나 하다가 밤중이 되어 잤다. 이날은 110리를 행하였다. 9월 17일 병술일. 날이 갰다. 이른 새벽에 현주가 다시 와서 이별하는 시를 지어주기를 청하며 시신 행차가 돌아올 때 마땅히 이번에 미치지 못한 즐거움을 다하겠노라고 하였다. 그리고 강호에 글을 하는 사람의 성명을 미리 써와서 나에게 부탁하여 뜻을 전하게 하니 그것은 생색을 내려는 것이었다. 20리를 행하여 천림산을 지나는데 높고 큰 절이 있었으며 9층의 구리 쇠탑이 길 왼쪽에 서 있었다. 본주의 봉행이 공구를 살폈다. 관이 깨끗하고 시원하였고 바닷물이 그 남쪽에 둘러 있었다. 원근을 굽어보니 바람을 아는 돛대들이 구름가에 역력히 보였다. 낭화부터는 지나는 곳마다 낮은 산, 넓은 들, 혹은 강호를 보았으나 안개가 큰 바다와 접하지 못한 지가 15일이 되었다. 지금 다시 객관에서 바라보니 문득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이 상쾌하고 트이게 하여 3000리 바닷길의 고생을 문득 잊어버리게 하였다. 우리가 임시로 거처했던 환경은 오래되면 지겹고 지겨우면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법이다. 또 20여리를 행하여 이부촌을 지났는데 인가가 조밀하다. 담장이 흰 화려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관백이 나와 놀며 휴식하는 곳이라 하니 집안의 화려함을 상상할 수가 있었다. 또 20리를 행하자 다리가 있었는데 길이가 600여 보로 목판을 깔았고 좌우에 난간이 있었으니 이것이 국중의 제1대교라 하였다. 강기에 도착하니 성, 참우와 누각, 시가에 부유한 것이
명호옥과 첫째, 둘째를 다툴만 하였다. 여기는 삼하주의 땅인데 태수 원충지는 현재 강호에서 집정으로 있고 식봉이 오만석이라 한다. 관백이 파견한 문위사 평조원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이 깊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들어와 뵙기로 약속하였다. 이날 구십리를 행하였다. 9월 18일 정해일. 날이 갰다. 이른 아침에 문위사가 사관에 나왔는데 대마도 태수가 인도하여 들어왔다. 새 사신이 영외에 나가 영접하여 들어와서 서로 읍하고 앉았다. 문위사가 관백의 명령을 대마도 태수에게 말하니 태수가 부복하여 듣고 우리나라 수통역을 시켜 사신에게 전하였는데 말의 내용은 보통 인사의 말이었다. 차를 마시고 헤어졌다. 조원은 세문한 관을 쓰고 흰 각근을 메고 옷은 봉행의 무리와 같았는데 그 지위는 대마도 태수의 아래인 것 같았고 사람 됨이 못났고 거동이 추솔하고 천박한데도 대마도 태수가 무릎으로 기고 부복하는 것은 역시 임금의 명을 존경할 줄 아는 때문이었다. 늦게 떠나서 30리를 행하여 태평천 부교를 지나 적판에서 점심을 먹고 황혼의 길전에 당도하여 고봉산 오진사에 관을 정하였다. 절은 웅장 화려하였고 방당이 있었고 화초가 우거졌다. 적판과 길전은 다 삼한주의 땅인데 송평 이두수 신축의 태수로서 길전에 거처하고 식봉이 오만석이라 하였다. 이날 70리를 행하였다. 9월 19일 무자일. 날이 갰다. 날이 밝자 출발하여 40리를 가서 한 작은 고개를 넘었다. 고개의 이름은 조견이라 하고 혹은 염견판이라고도 했다. 사신 행차가 온 길이 모두 남쪽으로 큰 바다에 임하였으나 여기 산이 가려 있어서 바다가 혹 나타나기도 하고 혹 숨기도 하였는데 여기서부터는 바다를 따라가게 되었다. 행차가 백수촌을 지나자 남녀를 맨 외인이 동쪽으로 구름가를 가리키면서 떠들며 외치기를 부사선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남녀를 멈추게 하고 바라보니 꽃 한 송이가 빼어나서 마치 백옥잠이 푸른 하늘에 바로 꽂혀 있는 것 같았고 중턱 이하는 구름 안개가 가려 있음이 마치 태화산의 옥정에 백년화가 드러난 것과도 같아서 세상에서 늘 보던 것이 아니었다. 만약 진시황으로 하여금 이 산의 광경을 낭야대에서 바라보게 하였더라면 마땅히 다시 창해를 건너서 참 신선을 둘렀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 산 아래까지 거리가 400여리라 하였는데 지금 이미 나의 눈에 들어왔으니 아마 해외의 모든 산이 부사산에 견줄 것이
없어 보였다. 50리를 가서 황정에서 점심을 먹었다. 여기도 또한 삼하주의 땅이다. 관으로부터 100여 보의 금절하가 있었는데 하수의 넓이가 10얼이었고 일명 기송이라고도 하였다. 외인이 말하기를 수백 년 전에 땅이 갈라져서 하수가 된 것인데 옛부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예물로 받은 금은을 이 하수에 던진 조선 통신사가 있어서 하수가에 사는 사람이 사모하여 금절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강호로 가는 서남 각주의 사람들이 이 하구에서 모이므로 국법에 반드시 이곳에서 행장을 수색하여 감히 사사로이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동에서 오는 여자는 공문이 없으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짐 실은 사신행차의 말들이 정성으로부터 여기에 이르러 교대하므로 우리의 상관, 중관, 하관 그리고 말 타던 자들이 모두 보행으로 하수에 이르렀다. 하수에는 누선 6채와 작은 배 수십 척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선은 겨우 4, 5인이 앉을만한데 까만 칠이 선명하기 거울과 같았고 영롱한 2층 난간을 채색 장막으로 덮었다. 드디어 물을 건너서 동쪽 언덕에 정박하니 언덕 위에 여러 말이 진친 것처럼 정연하게 서 있었다. 육지로 또 10여리쯤 가자 길 오른쪽에 연꽃을 심은 못이 있었다. 넓이가 10리는 좋게 되었으므로 서호의 명승에 손색이 없어 보였으나 이왕이면 초가을에 한번 지나가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다. 다만 떨어진 연꽃의 마른 줄기만이 갈대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 황혼에 빈송에 당도하니 인가들이 조밀하여 빈 땅이 없었다. 여기는 장사꾼과 우마의 흥정꾼들이 모이는 구역이므로 사관도 또한 시원찮았다. 땅은 원강주의 소관인데 송평, 백기수, 종주는 빈송에 거처하고 식봉은 10만석이라 하였다. 밤에 중과 문사 두어 사람과 수적하였는데 그 사람됨과 글은 다 말할 것이 못되었다. 이날 90리를 행하였다.